오늘 이처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손인웅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연을 조금 다니는 편입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하는 강의가 가장 긴장되고 좀 조심스럽고 또 떨리고 그래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그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국제정치학과 관련해가지고 이 통일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생각을 해왔었는데 요즘 그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처럼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기구하다면 기구할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 국가에 하나같이 세계 최강의 그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또 바다 건너서는 이 미국 이 네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남북이 나뉘어서 이렇게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60년, 70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6월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특별한 이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에 이 시점에 살도록 보내주신 모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드리는 주제는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미국 사람들과 하는 회의에 갔었는데 마침 옆자리에 앉은 꽤 큰 회사의 기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미국 정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재밌었습니다. 물론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가지고 사임을 하게 됐었는데 사임이 거의 결정이 된 그 순간에 자기 가장 가까운 동료, 부하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나는 먼 얘기처럼 들렸었다. 근데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처럼 후회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용서하지 못했던 자기의 정적들이나 자기를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어려운 그 상황으로 밀어넣는데 가장 앞장서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가장 살벌한 어떤 정치의 세계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윤리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남북한 통일을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 통일 문제와 관련이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천안함 정국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긴장되어 있고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북한의 이웃 동포들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자니까 조금 뭔가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의 세계라는 것은 항상 힘과 부딪히면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 천안함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먼저 이 국제 정세의 현황이라고 할까, 이거를 좀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차례차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국제정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뭐니 해도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로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큰 금융회사가 무너지면서 촉발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유럽 국가들에게 미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아직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종래의 그런 경제 위기는 대개는 세계의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서 위기가 발생을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8년도에 동아시아 위기 같은 것은 태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확산이 돼 나갔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해결이 됐었고, 그 전에는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94년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가지고 잠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됐던 데 비해서 이 위기는 최초로 자본주의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터지자마자 전 세계로 거의 동시적으로 확산이 되어 나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심각한 심각한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위기는 1929년도에 월가에서 주식이 폭락하고 대공황이 터졌었는데 그때 이후에 최대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위기가 간단히 경제 위기로 그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그동안의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 힘을 가진 나라의 영향력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대신 1979년 최초로 이 경제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후에 30여 년 동안 거의 10%씩 성장을 해오던 중국의 힘이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오늘날의 시점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왜 이 위기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 대에서 아주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놓은 부를 아버지 대에서 완성을 해놓으면은 이 3대 손자 대에서 이거를 갖다 까먹는, 그래서 망하는 일종의 이 사이클을 그리는 그런 패턴이 보인다라는 얘기인데요. 나라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대전 이전에 힘을 비축했다가 이 힘이 전성기가 2차 대전 이후에 쭉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 후에 때때로 미국의 쇠퇴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차고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뭔가 좀 다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향후 10년 내에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만큼 빚더미 위에서 지금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다가 이 국채를 판매해가지고 빚지고 있는 액수가 한 8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그처럼 빚을 많이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고생 해가지고 쌓아놓은 미국의 그 부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언제나 부자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소비의 붐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신용카드로 긁어대면서 자기 수익의 2배, 3배를 소비를 합니다.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세계의 주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이라크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하면서 엄청난 전비를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빚더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1979년 이후에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거의 1년에 10%씩 성장을 해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면, 옆집이 굉장히 부자인 그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옆집을 목표로 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는 그런 집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벌어놓은 돈보다도 훨씬 적게 쓰고 그 돈을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축한 돈으로 미국의 채권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중국 앞에 지금 빚쟁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뭐라고들 신문에서 꼬집었느냐면, 마치 빚쟁이가 빚내준 그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이 문안 인사가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꼬집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아직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 대국입니다. 미국이 군사 부문의 그 R&D, 그 리서치 연구 분야에 쏟는 돈이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그 비용을 합한 것보다도 큽니다.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 교육 이런 쪽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향력이 살아 있습니다만은 옛날만큼 그렇게 주도적으로 세계 정세를 이끌고 나갈 수 있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히 미국하고 중국의 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부터 계속해서 이 동아시아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어떤 한 나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견제를 해왔습니다. 1930년대에 일본이 이 중국을 갖다가 이제 침략하기 시작할 때는 이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이 일본을 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지배를 하게 되니까 일본의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이 키신저 닉슨이 주도해가지고 중국을 세계 무대로 끌어들이면서
중국, 일본, 미국 삼각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이 동아시아 정치를 미국이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제까지 1세기 이상 이처럼 미국은 동아시아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입의 가장 중요한 축이 한쪽은 일본, 한쪽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이 두 개의 동맹이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 커미트먼트를 지속시키는 축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이 그렇게 개입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를 견제해 주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까지 미국을 지지하고 환영을 해왔던 겁니다. 중국만 빼놓고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파워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중국은 나름대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동아시아는 우리의 뒷마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는 자기네가 영향력을 행사를 못 해왔는데 이제 우리의 힘이 이만큼 커졌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당신네들은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니까 이제 좀 나가라 라는 식으로 밀어 제끼는 그런 형국이 향후 10년, 20년 아마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통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러한 국제 상황 하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권력 관계가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통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사실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데 그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었습니다. 그때 독일이 통일됐었을 때 주도적인 국가를 했던 것은 서독이었습니다. 근데 서독이 통일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뒤에서 버텨주었던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그 시니어 부시 대통령 당시의 그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었던 그리고 사실은 이 상승 국면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 소련이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개혁 개방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독일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반대를 할 수 있었던 나라가 소련이었는데 그 소련은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주도하는 서독의 입장에서 보면 그처럼 좋은 기회가 없었지요. 왜냐? 자기를 밀어주는 미국은 더욱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자기를 반대할 수 있는 소련의 영향력은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짧은 그 기회의 창이 열렸을 그 시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가지고 통일을 달성했던 독일의 대통령이 헬무트 콜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아주 정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었고, 미국의 협력을 빌어가지고 독일이 통일 외교를 펼쳐나갔습니다. 주변 국가들,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한결같이 독일이 통일되는 걸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냐면은 자신들은 그 독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고 2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독일이 분단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원하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시가 앞장서 가지고 그걸 억누르면서 이 통일을 갖다가 지원해 줬던 겁니다. 그때 돈이 급했던 고르바초프에 대해서는 이 서독의 헬무트 콜 정부가
완전히 경제 외교를 통해 가지고 돈을 주고 협조를 사다시피 해 가지고 통일을 달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은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아마도 가장 강하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왜냐?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한국 주도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력을 보거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이 통일을 하겠다는데 가장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일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통일을 좀 미루었으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울 나라가 중국일 겁니다. 왜냐? 중국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은 한국의 영향력이 북상을 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은 또 자기네들의 경쟁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과 동맹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떻게든 존속을 하면서 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완충국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기울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처럼 복잡하게 변화하는 주변 국제 정세를 잘 이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내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외부의 환경이 간단치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합심전력해가지고 단결을 해서 국론이 통일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국론이 갈라지면은 외교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상대방 이 국가 원수가 있는데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통일을 우리는 이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 국내 정세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국 국내의 여론이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49%는 지금 요 앞에 있는 대통령의 생각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더라 그러면은 누가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의 희망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국민적인 어떤 단합과 일치 단결된 그런 모습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국내적인 국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한국이 통일되면은 당신네들에게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사실은 통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통일되면은 어떤 나라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변 국가들에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 통일을 시켜놨더니 이 나라가 우리한테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더라 그러면은 그 나라는 앞장서 가지고 통일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비전이 저는 무엇이냐? 저는 유럽의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나라가 동아시아의 한 통일 한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유럽의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강한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네덜란드는 무역과 통상, 물류의 중심 국가입니다. 국민 소득이 주변에 잘 사는 나라들, 큰 나라들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상의 중심, 물류의 중심이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확실한 어떤 그런 이 보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면은
동북아시아에서 네덜란드와 같이 통상의 중심 국가가 되고 물류의 중심 국가가 되고 금융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류의 잠재성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문화의 중심 센터가 되어야 된다. 허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지금 그동안에 사실 이 러시아 사람들의 가장 한국에 대한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 한반도의 종단철도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신들의 그 물류가 개선이 되고 또 이 부산에서부터 이 물류가 이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빠른 시간 내에 수송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시베리아 개발의 가장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북한이 그걸 반대해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즉시 사실은 그러한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항에서 일본으로까지 해저 터널을 뚫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터널을 거쳐가지고 한반도를 거쳐서 시베리아에서 유럽의 암스테르담까지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수송망이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물류의 중심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인천공항 만들었을 때 당시에 설왕설래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참 지난 다음에 인천은 상당한 어떤 물류의 그 중심 공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반도 차원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북 삼성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중국에게도 이득이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게도 이득이 되고 일본에게는 이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주변국들의 협력을 구해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통일 외교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통일 외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우리의 든든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히 다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의 통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미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문제인데요. 한중 관계는 갈수록 중요한 그런 그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깝고 또 정치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협조할 정도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한국과 함께 그리고 또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일종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까지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뢰관계를 다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다룰 때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자.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을 대할 때에는 너무 자유, 민주 이런 이념적인 얘기 하지 말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의 그 잠재적인 지원국이고 또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거나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아까 마찬가지로 가장 잠재적으로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력에 걸맞게
한국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이 인류사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여를 해야 됩니다. 가끔 옛날에 정부에 있었을 때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밑바닥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당신네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나라인데 관심이라는 것이 북한 아니면은 중국, 미국, 일본 그 정도 아니냐. 솔직히 당신네들이 외교라고 얘기하지만 어때 우리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나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밑바닥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서운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력이 12위다, 13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보면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북한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서지를 않을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무관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원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잘 살게 도와주고 테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그 도덕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또 어떤 발언권이 세지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통일 당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외교를 잘하고 또 아주 그 유능한 정치가 외교관이 나서가지고 한반도를 갖다가 통일을 시켰다.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을 시켰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제도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남과 북의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갈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내란도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밑바닥에 주춧돌이 되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질 때, 통일이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질 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결부된 문제입니다. 정신이 결부된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게재될 이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이 북한의 이 사람들 그리고 탈북 주민들은 이 심성이나 이 영적으로 그 나쁜 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포용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인 통합과 통일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품어 안는 북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남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기나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눈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에 20대, 30대 생각이 전형적으로 통일은 해서 뭐합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도 훨씬 큽니다. 젊은 20대의 그 청년들이 2년씩 3년씩 군대에 가가지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저도 군대 다 끝내고 30살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 20살, 23살, 24살 아이들하고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려니까요, 머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주 팔팔하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군대 갈 필요도 없고 그 젊은 나이에 이 아주 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이 과학, 기술, 학문의 그 발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분단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국방비의 그 비중이 아마 예산의 25%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비용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교육으로 투자를 하고 복지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의 사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은 이 통일로 오는 그런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 편안함과 이기심에 이끌려가지고 우리는 통일 필요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성경에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이냐, 통일에 앞서서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우리의 이 임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영적으로 인도했는지 아닌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신을 신자들과 사회를 향해서 퍼뜨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본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 내부의 그러한 이견을 없앨 수가 있을 것이고 가장 큰 장벽을 없앨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다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외쳐왔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통일을 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도 서독이 경제력이 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흡수통일한 것이 아닙니다.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투표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는 서독과 통일합시다 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 한국에도 그러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남쪽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는 한 핏줄 한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작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통일하기 싫어. 내 친척 아무개가 탈북해가지고 서울에서 살았는데 전화 온 거 들어보고 소문 들어보면은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았다고 그래. 그런데 왜 우리가 당신네들하고 통일을 해야 하나? 라고 나온다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우리 통일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도 꾸준히 북한 사람들의 마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 정권 담당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능하다면 연합해가지고 대북 협력 사업을 할 때 북한의 정권 담당자들이 개입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식량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운데에서 가로채는 일들은
하기 힘들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합을 해서 협력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돕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그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랑을 하고 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숙제는 뭐냐? 탈북 주민들을 돕는 일입니다. 탈북 주민들은 북한 사람들과 언젠가 통일할지 모르니까 미리 좀 예습을 해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용을 하고 도우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일 이후의 대비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2만 명도 채 안 되는 탈북 주민들을 포용하지 못하면서 2,800만 되는 사람들하고 통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 상태가 예라고 감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왔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같은 나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데 당신네들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다. 유엔에 동시 가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뭐 통일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 하면서 자꾸 북한의 내정에 간섭을 하거나 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5천만 한반도 이 한민족 전체가 민족 자결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통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야당이냐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사랑의 정시로 북한 주민들을 끌어안고 탈북 주민들을 끌어안아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국제정치의 세계에서는 강대국들이 항상 약소국들을 요리를 하려고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해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북한을 포용을 하고 북한 주민들을 포용을 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 편으로 끌어안는 것이 그게 핵심적인 일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선교의 중심 국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어려운 장벽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해가지고 돌파를 했고 극복을 했고 그래서 통일까지 이루어냈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그 힘과 모습을 보여준 이 대한민국, 당신네들은 참 우러러볼 만하다.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그런 위상까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반도가 지향해야 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비전이자 목표이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최전선에 서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그러한 사명감으로 무장이 되셔서 또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셔서 큰 결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